18세기 말 그들은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 내려와 서방 세계를 유린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그들은 유럽의 문명 국가들을 약탈했다. 광활한 대양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유럽의 통치자들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바이킹이다. 역사책에서 종종 공포의 대상인 야만족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위대한 탐험가이자 개척자이며 무역 상인이었다. 바이킹들은 부를 찾아 차가운 북쪽 바다를 건넜다. 북아메리카에서부터 바그다드의 시장까지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난 뒤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1200년) 전 바이킹들은 마치 우리에서 불린 사나운 짐승들이 문명세계로 돌진하듯 차가운 북해를 건너 유럽을 공격했다. 부족 간의 항쟁이 격렬했던 바이킹들은 피오르드 해안의 척박한 토지를 일구며 살았다. 오늘날 이곳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불린다. 바이킹은 살아서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탐험과 정복 전쟁에 얽힌 그들의 무용담은 전설로 남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바이킹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발굴됐다. 때는 1880년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발굴 작업을 통해서 과거로 가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역사상 최초로 바이킹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밝혀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바이킹은 뿔 달린 헬멧을 쓴 북쪽 나라의 야만스러운 약탈자에 불과했지만 바이킹도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상당 수준의 문화와 예술 활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무덤에서 발굴된 선장 묘를 통해 노르웨이 바이킹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것은 선장의 묘다. 배 안에는 죽은 자가 사후 세계를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바이킹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배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배를 만들었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 시절에 바이킹들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배를 만들어 탈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당장이라도 끌고 나가 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바이킹이 죽으면은 그가 타던 배 안에 온갖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그 안에다 시신을 묻었습니다. 죽으면은 사후 세계를 여행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들은 사후 세계로 갈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배 안에 넣어 묻었는데 보존 상태도 아주 양호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무덤을 만든 야만족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암흑시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을까? 700년대 후반 노르웨이 고원지대. 바이킹들이 바다로 나가 약탈을 하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촌락을 이루어 살거나 시족끼리 가족 단위로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시족마다 족장을 두고 시족끼리 전쟁을 하기도 했죠. 당시 바이킹의 생활은 생존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제일 춥고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때때로 날씨가 너무 혹독하고 사나워서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킹 시대가 도래할 때쯤 가족 단위의 농장이 노르웨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 단위였다. 농부였던 그들은 식물의 생장기 때 잠시 곡물과 야채를 심었지만 주로 목축에 의존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평화 시대는 끝이 났다. 바이킹의 인구가 늘어나자 비옥한 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힘센 부족이 약자를 공격했다. 점차 바이킹 부족 간의 교전이 잦아졌다. 침략자들은 도끼와 칼을 들고 농부들을 공격했다. 참혹한 폭력전이 난무했고 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기본적으로 왕은 커다란 농장의 소유주였고 자기 밑에 농부와 노예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 내킬 때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공격하면 그만이었죠. 바이킹들은 마을로 가서 들고 올 만한 것 뭐든 들고 왔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땅과 재산이 부족하자 몇몇 바이킹들은 부족 간의 불화를 뒤로하고 다른 곳에서 부를 찾기 시작했다. 헛간에 대들보를 만들 때 쓰이던 도구들이 이제 다른 용구로 쓰였다. 스칸디나비아 북쪽 해안 근처에서 근사한 배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폭이 좁고 긴 바이킹의 배였다. 혁명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이 독특한 배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돌려놓았다. 그 후 300년 동안 바이킹은 배의 탁월한 성능 덕분에 유럽을 넘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바이킹들은 오래전부터 배 건조 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다. 바이킹선이 없는 바이킹들은 없었습니다. 배 건조 기술 덕분에 그들은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북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 정도로 배 건조 기술이 발전했고 이제 바이킹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걸렸는데 항상 디자인이 정확했어요. 바이킹은 잔잔한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폭이 넓은 배나 광활한 대양을 건널 때 필요한 깊이가 아주 깊은 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침략선이 러시아나 유럽의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도 그들은 똑같은 건조 기술을 이용해서 크기만 작을 뿐 똑같은 모양의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배는 들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웠는데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번개처럼 빨라야 도망갈 때 아무도 따라잡지 못할 때니까요. 바이킹의 배는 지중해에 떠있는 많은 배들과 달랐습니다. 바이킹들은 광활한 대양을 건너 순식간에 노르웨이에서 스코틀랜드까지, 페로 제도에서 아이슬란드까지,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까지 이동할 수 있었죠. 바이킹의 건조 기술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바이킹은 당시 기술로는 놀랍게도 선체가 물에 거의 잠기지 않고 항해하기 쉬운 배를 만들 수 있었다. 왕이나 중앙정부가 나서서 배 건조 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아니었다. 각각의 노르웨이 마을은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각자 부족장을 두었다. 바이킹 부족들은 서로 단결해서 여자들과 아이들만 놔두고 바다로 나갔다. 그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약탈하러 떠났다. 바이킹 시대는 793년 6월 바이킹이 영국 동쪽 해안에 위치한 랜디스판의 수도사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성 카스버드의 수도원이었던 랜디스판 수도원은 영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다. 이곳엔 교회의 유물로 가득했다. 수도사들이 미사를 드리러 간 사이에 갑자기 바이킹들이 바다에서 들이닥쳤죠. 바이킹들은 마치 폭풍처럼 밀려와 수도사들을 쓰러뜨리고 물건을 챙긴 후 수도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수도사들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지옥에서 악마들이 몰려왔다고 기록을 했어요. 바이킹 전사들은 약탈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침략자였습니다. 바이킹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웠으며 전투에 능했습니다. 대개 바이킹을 야만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전술이나 목표 지점을 공격하는 걸 보면 오랜 훈련을 통해 익힌 군사기술 못지않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골격이 큰 스칸디나비아인이었는데 종종 짐승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각자 칼이나 전투용 도끼 같은 무기를 몸에 지녔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전투용 도끼가 바이킹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고 합니다. 바이킹들은 도끼를 아주 잘 다뤘어요. 도끼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바이킹들은 특히 해안에 위치한 수도원들을 공격했다. 수도원은 교회의 유물로 가득했고 수도사들의 움직임도 민첩하지 못했다. 800년대 말에 시작된 앵글로색슨족의 연대기는 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영국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다. 여기엔 당시 바이킹 침입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교도들은 린디스판에 있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약탈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793년 바이킹들이 린디스판의 수도사들을 살해하고 교회 유물을 약탈하면서 바이킹 시대가 개막됐다. 그러나 린디스판을 비롯해서 영국 해안에 위치한 수도원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8세기가 끝나갈 무렵 바이킹 침략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바이킹 전사들의 표적이 됐고 순식간에 유럽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다. 바이킹은 약탈을 하기 위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떠났다. 서기 793년 북잉글랜드 린디스판 수도원의 습격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은 혼돈 상태로 변했다. 9세기 중반 린디스판 습격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후 바이킹 사회에선 유럽 전역에 널려있는 보물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 노르웨이의 전체 바이킹 부족들은 배를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그들은 바다 건너 유럽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시킬 계획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나중에 금을 찾아 아메리카로 떠났지만 당시 바이킹들은 닥치는 대로 은을 약탈했어요. 그들에겐 은이 가장 귀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십자가나 수도원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물건들은 모두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이킹 부족들은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줄 단 한 명의 통치자도 없이 바다를 건넜다. 바이킹의 선단은 때때로 수십 척에 달했다. 각각의 선단이 독립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바이킹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더 어려웠다. 바이킹 지도자들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야망도 커졌다. 유럽은 이제 바이킹의 손아귀에 있었다. 유럽 대륙은 여러 개의 강이 교차해서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죠. 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처럼 몇 개의 거대한 강이 흐르는 대륙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바이킹선은 좁고 길어서 깊거나 얕은 물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죠. 845년 악명 높은 대인족의 바이킹 지도자 레그나가 최초로 강을 거슬러 올라 유럽의 중심부를 침략했다. 그는 120척의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무섭게 돌진해 나갔다. 전쟁터로 향하는 길은 센강이었고 목표는 파리였다. 파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레그나가 이끄는 바이킹 부대는 센 강둑에서 프랑스의 전진 부대를 격파하고 프랑스 포로들을 산속으로 데려갔다. 바이킹은 처음부터 끝까지 테러에 의존했어요. 꼭 필요한 일 말고는 하지 않았고 닥치는 대로 잔인하게 공격했죠. 당시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이킹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단순히 아기들을 공중에 던지거나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그들은 정말 잔인했어요. 레그나가 이끄는 바이킹들은
그날 포로로 잡힌 111명의 군인들을 모두 교수행에 처했다. 당시 프랑스의 한 수도사였던 어멘타리우스는 센강과 루아르강을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바이킹의 약탈 공격을 이렇게 기록했다. 배의 수가 증가했다. 바이킹 선단 규모는 끊임없이 늘어만 갔다. 어딜 가든 기독교도들은 바이킹들이 저지르는 대량 학살과 방화, 약탈의 희생양이었다. 바이킹들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고 아무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대규모 바이킹 선단이 센강을 따라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는 도시 자체가 커다란 요새였죠.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샤를 왕은 바이킹과 승산 없는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이킹을 돈으로 매수한 뒤에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대머리 왕 샤르는 레그나에게 거의 6톤에 달하는 은과 금덩어리를 지불했다. 바이킹들은 철수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샤를 대왕의 계획은 역효과를 냈다. 바이킹이 파리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챙겼다는 소문이 돌자 바이킹 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럽 대륙으로 몰려들었다. 서기 790년부터 1100년까지 바이킹들은 유럽의 거의 모든 수로를 따라 유럽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이킹들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르웨이계의 바이킹들이 바이킹의 역사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들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개척했다. 두 명의 전설적인 노르웨이계 바이킹인 붉은 털 에릭과 그의 아들 레이프 에릭슨이 그린란드 식민지 개척에 앞장섰다. (900년대) 말 에릭은 탐험대를 이끌고 최초로 이 척박한 땅에 정착했다. 에릭은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3년 동안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됐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해서 그린란드 동쪽 해안에 도착했다. 에릭은 자신이 발견한 신천지를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거주지라야 해안 부근에 있는 약간의 땅뿐이었죠. 에릭은 사람들에게 그린란드를 발견했는데 땅이 온통 초록색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에릭의 말만 믿고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지만 강인하고 개척 정신이 강한 대다수 바이킹들은 그곳에 남아 매우 힘든 생활을 시작했죠. 경작지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붉은 털 에릭이 통치하는 동안 노르웨이 바이킹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살았다. 그들은 고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알팅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민회의를 통해서 입법과 사법 문제를 해결했다. 자유민들에겐 알팅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점차 에릭의 아들 레이프 에릭슨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레이프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탐험을 동경했다. 서기 1000년 그는 항해를 시작했다. 레이프 에릭슨은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린란드에 또 다른 식민지가 있다는 소문만 믿고 무작정 떠났다가 결국 항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잡고 가다가 초록숲이 무성한 해안을 발견했죠. 물론 그린란드는 초록색 땅이 아니었습니다. 레이프 에릭슨은 서쪽에 미지의 땅이 있다는 소문을 쫓아 항해를 시작한 끝에 마침내 신세계를 발견했다.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 서기 1000년을 전후해서 바이킹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해 보면
레이프 에릭손이 서기 1000년을 전후해서 분명히 뉴펀들랜드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릭손의 지휘 아래 바이킹들은 최소한 뉴펀들랜드나 그보다 더 남쪽 지역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린란드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뉴펀들랜드 식민지는 겨우 10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찾아 떠나기 500년 전에 이미 바이킹들은 동반구와 서반구를 오갔다. 뉴펀들랜드에서 겨울을 난 후 그린란드로 돌아간 레이프 에릭슨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소개했다. 그들은 배를 만들 때 사용하던 연장으로 새로운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들은 기독교에 귀의하기로 했습니다. 에릭손이 노르웨이에 갔을 때 왕은 특별히 그에게 그린란드 식민지에 기독교를 전파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는 왕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점차 바이킹의 영향력이 커지고 바이킹의 식민지 규모가 커지자 바이킹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바이킹 사회를 통일시키고 궁극적으로 식민 지배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11세기 초 린디스판 수도원을 습격한 지 200년 후가 지났지만 노르웨이 바이킹 사회엔 여전히 통일된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 기독교가 바이킹 사회의 통일의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바이킹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종교를 믿는 다른 부족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았다.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왕이 기독교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직접 기독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저항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이킹의 전통 종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몇몇 사람들을 개종시키기도 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신교 신들과 결투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북유럽의 신들을 대신해서 용맹스런 전사를 하나 뽑고 기독교 선교사들과 겨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양쪽 다 불을 지핀 다음 만약 바이킹 전사가 선교사들이 만든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고 이교도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교도가 승리한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결투와 비슷했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바이킹 전사는 이교도들이 지펴놓은 불은 쉽게 통과했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불은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선 바이킹의 통일 운명을 결정할 어린 바이킹 소년이 자라고 있었다. 하랄드 하드라드는 노르웨이의 왕 올라프의 배다른 형제였고 왕위 계승자였다. 그는 겨우 15살 때 바이킹 내전에 참가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되돌아와서 복수를 하고 적진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당당하게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바이킹들은 지독한 전염병처럼 유럽 세계를 파고들었다. 처음 목표는 비무장지대의 수도원이었지만 바이킹 침략자들은 곧 유럽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내전에 휩싸였다. 노르웨이엔 내전이 한창이었다. 1030년 스테이클 스타트 전투에서 대인족 카누트 대왕의 군대와 노르웨이 왕 올라프의 군대가 맞붙었다. 내전으로 피폐된 노르웨이에서 한 젊은 전사가 점차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하랄드 하드라다. 올라프 왕의 배다른 동생이자 왕위 계승자였다. 11세기 중반 하랄드는 자라면서 통일된 노르웨이를 통치하고 싶다는 야망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권력을 잡아야 했다. 하랄드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었죠.
그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바이킹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16세 전투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그의 형 올라프 왕은 전사를 했고 결국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랄드 하드라다는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그는 스웨덴으로 향했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무역 도시 키예프까지 갔다. 1031년 그는 200년 동안 동방의 이국적인 특산품을 찾아 무역의 거점을 마련한 스웨덴 바이킹들의 항로를 따랐다. 스웨덴인들은 처음에 무자비한 약탈자였지만 차츰 전 세계를 누비는 코스모폴리탄으로 변신했다. 키예프는 노르웨이 세계와 동방의 더 넓은 세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하랄드는 그 점을 주목했다. 당시 키예프에서 사용된 동전을 살펴보면 전 세계 동전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동방의 유적지에서 가져온 부처의 동상까지 찾을 수 있었지요. 전 세계의 상품이 한 자리에 모여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키예프는 전 세계의 상품과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하랄드는 약탈품을 팔 수 있는 시장 없이는 그의 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바이킹들은 수백 년 동안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수도원을 습격해서 은그릇과 책들을 약탈했을 때 전리품을 그대로 들고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서 유용한 물건과 바꿔야 했지요. 그러나 약탈품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노예 상인이었던 바이킹들은 약탈할 때 잡아들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 당시 여자들의 출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자들이 항상 모자랐죠. 바이킹들은 여자들을 잡아들여서 강간하고 수용소에 가둬두었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키예프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겨우 시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은 아니었다. 하랄드의 몸속엔 바이킹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바이킹 전사로서 점차 왕이 되는 법을 배웠다. (1038년) 자신감이 생긴 하랄드는 자신의 야망을 곧 행동에 옮겼다. 그는 바이킹 용병들을 이끄는 지휘자로 변신했다. 하랄드는 동방국가의 통치자들을 대신해서 혹동을 진압했다. 노르웨이로 되돌아가서 왕위를 차지하는 데 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시칠리아에서 하랄드는 자신의 용병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하랄드 용병술의 특징은 용맹성이 아니라 교활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이킹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들은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방법을 선호했죠. 하랄드의 주요 전술을 살펴보면 일단 도시를 포위하고 난 후 부하들에게 작은 새를 여러 마리 잡아오라고 해서 새의 등에다 불이 붙은 작은 나뭇가지를 붙여서 날려보내죠. 새가 신에 있는 자기 둥지로 날아가면은 온 도시가 불길에 휩싸이는데 바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13세기 아이슬란드의 역사학자 스노리 스톨로스는 하랄드 왕의 사가에서 시칠리아 정복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군인과 군 지휘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었다. 하랄드는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도시를 점령했다. 15년 동안 부와 명성을 축적한 하랄드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마침내 분쟁으로 얼룩진 고향 땅으로 되돌아갔다. (1046년) 하랄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향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왕이 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왕위 계승자로서 하랄드는 때를 기다렸다. 당시 그의 조카가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서든 거래를 해야 했죠. 하랄드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조카에게 공동 통치를 제안했고 1년 후에 조카가 죽었습니다. 하랄드가 조카를 죽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당시 하랄드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랄드도 그 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는 노르웨이의 왕이 됐습니다. 노르웨이의 왕이 된 하랄드는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047년 그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반대 세력들을 모두 제거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했다. 서기 1047년 마침내 하랄드 하드라다는 노르웨이의 왕이 됐다. 그는 폭력으로 바이킹을 통치했다. 하랄드에게 대항하는 자가 있는 농장이나 마을은 어김없이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복종 아니면 죽음이었다. 노르웨이 전역에서 하랄드의 적들은 충성하지 않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하랄드 왕의 사가에서 그는 멈출 줄 모르는 자신의 잔인성을 찬양했다. 살인할 때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는다. 그동안 내 손에 죽은 모든 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반역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폭동과 반란은 배반의 씨앗에서 자라는 것이다. 폭동이 진압되면 축하연이 열렸다. 왕궁에 모인 하랄드 왕의 충신들은 왕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당시 돈이 많거나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바이킹 사회에서 누구나 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과 금을 나누어주고 원하는 만큼 군대를 모을 수도 있었죠. 또 군대를 유지하려면 밥도 먹여주고 금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군인들이 공을 세우면 금반지나 금으로 만든 컵 같은 것을 상으로 줘야 합니다. 때문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와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랄드 왕은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약탈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금을 축적했죠. 또 바이킹의 왕이라면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바이킹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줘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넓은 연회장에서 성대한 파티도 열어주고 금은 보화를 나누어주고 모두가 함께 축배를 들게 해줘야 하죠. 그래야 다음에도 모두 모여서 칼을 차고 나가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바이킹 사회에선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거대한 연회장에서 정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뇌물이 오가면서 충성심이 우러나고 왕권이 강화됐다. 연회장에 모인 바이킹 전사들이 가족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바이킹의 왕들은 다음 약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살해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서서 즉시 권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키예프를 모델로 삼고 하랄드 왕은 주기적으로 시장이 서는 해안 마을에다 전 세계의 상품들을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무역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오슬로 시는 이 근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거대한 항구로 발전했다. 하랄드 왕은 바이킹들을 통일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슬로 시장은 바이킹의 농장에서 가져온 밀과 야채, 모피와 옷감 같은 특산품으로 넘쳐났다. 바이킹의 배는 전 세계에서 향료나 금, 직물, 귀금속 그리고 노예들을 실어 날랐다.
독일산 도자기와 유리잔, 프랑스제 은세공품이 등장했고 멀리 아랍의 주화까지 유통됐다. 오슬로가 발전하고 번영하면서 바이킹들은 점차 약삭빠른 상인으로 변신했다. 당시 바이킹들의 생활이 어땠는지는 무덤에서 발굴된 금장 무기나 보석류, 나무로 만든 평범한 물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의 거점인 오슬로가 크게 번창하자 부와 권력을 갈망하는 하랄드 왕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하랄드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목표는 잉글랜드였죠. 그는 수많은 선단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향했습니다. 당시 반란을 꾀하던 잉글랜드 왕의 동생도 하랄드의 선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잉글랜드로 향하는 배 안에서 하랄드 왕은 바이킹 제국의 세력이 잉글랜드까지 확장될 것을 예상하며 흐뭇해했다. 한때 망명 생활을 하던 그는 호전적인 바이킹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다. 그는 이미 바이킹 중에서도 세력 있는 여러 바이킹 부족들을 정복했으며 저항 세력도 거의 없었다. 이제 잉글랜드의 엄청난 부가 그의 손에 잡힐 듯했다. 그러나 훈련으로 단련된 강력한 군대가 하랄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는 예상보다 치열했다. 하랄드는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했다. 서기 1066년 9월 말 요크시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잔인하기로 명성이 높은 바이킹의 하랄드 왕이 공격해온다는 것이었다. 영국인들은 그의 잔인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 신속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맞서야 그를 막을 수 있었다. 하랄드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투를 끝내자 그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다. 이제 요크시를 접수하는 일만 남았다. 하랄드 왕이 이끄는 군대는 요크시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탠포드 다리로 향했다. 하랄드 왕은 요크시의 수장이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칠 것으로 예상했다. 잉글랜드 북부 지방이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으로 확신한 하랄드 왕은 평소에 비해서 군대를 많이 대동하지 않았고 군인들은 갑옷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잉글랜드인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았다. 헤럴드 갓 윈슨 왕은 군대를 이끌고 도보로 숲을 지나 바이킹의 군대를 급습했다. 병사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단단히 무장했다. 그들은 바이킹의 침략을 저지하고 도시를 구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잉글랜드 군이 나타나자 바이킹 군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지만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야 누군지 알 수 있었죠. 하랄드 왕의 사가에 따르면 무기가 반짝일 때 마치 얼음판처럼 보였다고 기록돼 있다. 하랄드 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후퇴한 뒤 대기 중인 바이킹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당장 싸우고 싶었다. 한순간 잉글랜드 군이 밀리는 듯하자 하랄드 왕은 승리를 예감했지만 곧 바이킹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이킹 전사가 다리 위에 서서 잉글랜드군 몇 명을 물리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대규모 군대가 맞붙어서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랄드 왕의 사가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하랄드 왕이 연설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전쟁터에선 머리를 높이 쳐들어라. 날카로운 칼날은 기가 죽은 병사의 머리를 노린다. 다리 위에서 싸우던 바이킹 전사가 쓰러지자마자 잉글랜드군은 하랄드에게 달려갔죠.
다리가 뚫리자 잉글랜드군은 갑옷도 입지 않은 바이킹 군대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낫으로 밀을 베듯 바이킹 병사들의 목을 뱄다. 전투는 참혹했다. 바이킹 병사들은 모든 전술을 동원해서 고향을 지키려는 잉글랜드 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참혹한 사륙전에서 바이킹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바이킹의 뜨거운 피가 잉글랜드 땅을 적셨다. 바이킹 사가는 당시 참혹했던 전투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했다. 전쟁의 영웅 하랄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웠다. 그의 피 묻은 칼날이 적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전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하랄드 왕의 목을 정확히 꿰뚫었다. 하랄드의 지원군은 그날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다. 수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약세였던 바이킹 군대는 대패했다. 저녁 때가 되자 바이킹의 패배가 확실해졌다. 서기 1066년 9월 원대한 야망을 품은 하랄드 하드라다 왕은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잉글랜드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하랄드는 270척의 배를 이끌고 노르웨이를 떠났지만 겨우 30척만 되돌아갔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바이킹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랄드 왕처럼 그렇게 먼 곳까지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주 후 유럽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1066년 하랄드 왕이 전사했을 무렵 바이킹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걸쳐 문화와 무역 그리고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바이킹들은 몰락하고 말았다. 새로운 식민지 개척과 기독교 전파에 앞장섰던 바이킹은 단 한 번의 패배 이후 멸망의 길을 걸었다. 본질적으로 유럽의 역사는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고 러스는 바이킹을 뜻합니다. 노르망디는 노르만족의 땅이지만 노르만은 원래 바이킹이었죠. 나중에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합니다. 따라서 바이킹의 유산은 유럽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전사로서, 개척가로서, 탐험가로서 또한 무역 상인으로서 바이킹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전 세계 경제 발전의 선두주자였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싹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다. 잔인한 공격성 때문에 바이킹은 야만적인 이교도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지만 바이킹들은 부와 권력만을 추구했을 뿐 서유럽 문명을 파괴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서유럽 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